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 유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공계 학생과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또 정부 연구개발 정책의 문제점도 들여다봤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장기 이식 과정에서 면역 거부 반응을 전신 부작용 없이 줄일 수 있는 면역 방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담은 마이크로젤을 이식한 장기 표면에 스프레이처럼 뿌려 약물이 퍼지는 속도를 줄이고 이식 부위에서만 면역 억제를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맞이해 스포츠 속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컬링 경기 과정에서 스위핑과 패블의 상관관계를 설명해드립니다. 국내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설립된 지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원장과 함께 앞으로의 비전과 주요 계획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미래 과학기술 인재들과 만나 과학기술은 곧 국가 역량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공계 현장에서는 여전히 국내 연구 환경이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늘솔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국내 이공계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낮은 보상이 꼽힙니다. 오랜 기간 학업과 연구를 거친 뒤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중국이나 미국 등 높은 처우에 쉽게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공계에서 학사를 취득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초봉이 이 의사의 초봉과 거의 대략 3배 정도 차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우뿐 아니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인적 네트워크도 해외를 선택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직은 해외 쪽에 이제 인적이나 물적인 인프라가 더 잘 갖춰져 있어서 국내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보다 해외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더 다양한 사람들과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서 어렵게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도 연구직과 교수 자리는 극히 제한돼 어쩔 수 없이 해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나 학교 등의 아카데믹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박사 졸업생 중에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결국 박사를 받고 나서 갈 데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우리 사회의 관심이나 위상은 의사나 다른 전문직보다 못하다는 인식도 여전합니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의 그러한 엔지니어나 아니면은 연구자로서의 인정을 조금 더 받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혹시 주변에 연구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좀 위로를 해주시면. 열악한 연구 환경과 불안한 미래 속에서 이공계 연구자들은 더 나은 연구 조건을 찾아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이공계 인재들은 국내의 열악한 연구 환경과 처우를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연구 환경의 실태는 어떻길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지,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이어서 이성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연구 유형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리더 연구는 연 16억 원, 8억 원, 핵심 연구는 연 3억 원, 2억 원, 1억 원, 신진 연구는 1.5억 원, 1억 원 등입니다. 과제별로 지원하는 나름의 기준을 마련한 거지만 실제 연구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수 연구를 선정해 거기에 맞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먼저 정한 뒤 그 기준에 맞춘 연구를 찾는 게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과제당 연구 금액을 정하지 않고 실제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문기관이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원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면 무조건 정해진 액수를 지원을 해줘요. 실제로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정부에 따라 바뀌는 연구개발 투자 방향도 연구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R&D 대폭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전반이 큰 홍역을 치렀고 앞선 정부에서는 탈원전 기조로 원자력 분야가 상대적으로 위축됐습니다. 이번 정부는 인공지능 상강 도약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면서 정부 지원 연구에 선정되려면 무조건 인공지능을 넣어야 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과 기술에 따라서 그 지원되는 예산과 그 관심 분야 그리고 열려 있는 과제들이 언제든지 많이 급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 또 혹은 예산이 또 깎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직되고 계량화된 연구비 지원 제도와 정부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되는 과학기술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연구 현장의 불신과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포스텍 차영준 교수, 이화여대 주계일 교수 공동연구팀이 장기 이식의 최대 난제인 면역 거부 반응을 전신 부작용 없이 줄일 수 있는 면역 방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홍합이 물속에서도 강하게 달라붙는 원리를 활용해 면역 억제제를 담은 마이크로젤을 만들고 이를 이식한 장기 표면에 스프레이처럼 뿌려 코팅했습니다. 장기 표면에 코팅된 젤 입자는 약물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속도를 줄이고 이식 부위에서만 면역 억제를 유도합니다. 연구팀은 이종 장기 이식 실험에서 면역세포 침투와 염증 반응이 감소했고 이식된 조직의 생존 기간이 늘어 기존 방식보다 2배 이상 높은 면역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연속적으로 옆돌기와 백텀블링을 하는 시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도약부터 착지 충격 흡수, 자세 회복까지 연속 전신 제어 능력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확인했다면서 빙판길을 넘어지지 않고 걷는 모습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의 연구용 버전 성능 시험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현대차 그룹 제조 환경에서 체계적인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컬링 경기 장면을 보시면 선수들이 열심히 얼음 표면을 닦는 모습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는 단순히 얼음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마찰을 조절해서 스톤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기 위한 치열한 과학 전쟁이라고 합니다. 김은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스포츠 속 숨겨진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6년도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을 맞이해 동계올림픽 속 숨겨진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종목은 빙판 위의 체스 컬링입니다. 컬링은 20kg의 스톤을 던지고 스위핑을 통해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이동시키는 종목입니다. 경기를 보시면 선수들이 빙판을 열심히 닦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스위핑입니다. 제가 경기를 할 때 좀 약하게 던졌는데 스위퍼들이 스위핑을 통해서 볼을 멀리 가게끔 했던 적이 있어요. 던지는 것만큼 스위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스위핑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했는데도 생각보다 스톤이 무거워 멀리 나가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투구를 하고 스위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도움을 받아 스위핑까지 시도해봤는데 한눈에 봐도 스톤이 훨씬 멀리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위핑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는 걸까요? 힌트는 바로 페블에 있습니다. 경기 전 컬링장 빙판에 물을 뿌리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작은 얼음 알갱이를 페블이라고 부릅니다. 컬링에서는 페블이라고 물을 뿌려서 얼음 위에 얼음 알갱이를 놓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얼음 위에서 살짝 스톤이 떠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스위핑을 하면서 방향도 조절하고 속도를 조절해서 경기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스톤과 빙판 사이의 마찰 계수를 조절하는 핵심이 페블인데 스위핑을 통해 페블을 녹여 마찰 계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스위핑을 하게 되면 마찰열로 인해서 얼음 표면이 살짝 녹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막이 형성되고 마찰 개수가 줄어들어서 스톤이 조금 더 멀리 가게 되고
휘어지는 궤적도 조금 더 완만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단순한 스위핑이 아니라 그 속에 숨은 마찰력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은 컬링 속 숨겨진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흥미로운 스포츠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김은별이었습니다. 강추위 속에 한쪽은 폭설, 다른 쪽엔 산불이 발생한 모습은 한반도가 처한 기후 위기를 방증하는 현상일 수 있는데요. 올해 말 기후 재난을 더욱 악화시킬 슈퍼 엘니뇨가 나타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예측 모델 분석 결과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물이 사라진 대지는 쩍쩍 갈라졌고 폭우가 삼킨 마을은 지붕 끝만 간신히 드러냅니다. 거센 불길에 숲과 초원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난 2015년 겨울에 나타난 슈퍼 엘니뇨가 지구촌에 몰고 왔던 기후재앙입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2도 이상 크게 오르면 슈퍼 엘니뇨라 부릅니다. 그런데 올해 말 또 한 차례 슈퍼 엘니뇨가 찾아올 거란 두려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개발한 AI 예측 모델에서 도출한 내용입니다. 올해 가을에서 겨울 사이 평년보다 수온이 2도 높은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이 AI 모델은 기존 역학 모델보다 예측 정확도가 50%가량 높고 2015년 겨울 슈퍼 엘니뇨의 흐름을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해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IPCC 보고서에 활용된 40개 이상의 역학 모델들과 과거 150년 자료를 같이 학습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엘니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50년 이후 수온이 2도 안팎으로 치솟은 슈퍼 엘니뇨는 단 4차례뿐. 나타날 때마다 이상고온, 폭우와 가뭄, 대형 산불 등 극단적 재난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해진 지금, 과거와 같은 수준의 엘니뇨라도 더 큰 충격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지구 온도가 0.1도에서 0.15도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지구 기후 온난화를 좀 가속화시키는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예측 시점이 이른 만큼 앞으로 계절과 해양 조건에 따라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기후위기의 한가운데 놓인 지금, 아직 이르긴 하지만 슈퍼 엘니뇨의 가능성은 인류를 향한 중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한 대비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우리 국민의 당 섭취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의 당 섭취량은 2020년 58.7g에서 2023년 59.8g으로 증가했습니다. 당 과잉 섭취자 분율도 2020년 15.2%에서 2023년 16.9%로 1.7%포인트 늘었습니다. 당 과잉 섭취자 분율을 연령대로 보면 1세에서 9세가 26.7%로 가장 높았고 10세에서 18세 17.4%, 19세에서 29세 17%로 조사됐습니다. 총 당 섭취량의 1위 급원은 음료와 차류였고 이어 과일류, 유제품, 빙과류, 그리고 빵과 과자류 순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치명률 최고 75%의 인수 공통 감염병인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사례가 보고된 데 이어 인접국 방글라데시에서 니파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방글라데시 북부 나오가온 지역에서 40에서 50세 사이의 한 여성이 지난달 21일 니파 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인 뒤 일주일 후 사망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혈액 등 샘플 검사 결과 니파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최근에 여행한 전력은 없지만 대추 야자 수액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는 지난 1966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았는데 앞으로의 비전과 주요 계획에 대해 오상록 키스트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설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60주년 의의와 또 그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이면은 저희 키스트가 환갑을 맞는 날입니다. 키스트의 60년은 곧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사와 궤를 같이 해온 시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66년 산업화 초기에 국가기술 자립을 목표로 출범한 이후에 키스트는 전 분야 반도체, 소재, 에너지, 바이오 등 거의 모든 핵심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첫걸음을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화와 경제 성장,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마다 키스트의 연구 성과와 선배 연구자분들의 노고가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60주년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6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스트는 올해 60주년의 슬로건으로서 Return to You, 다시 국민과 미래를 향해 라고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이제 추격형 연구기관을 넘어 키스트가 해야만 하고 키스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 성과를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고자 합니다. 예. 올해 좀 주목할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PBS 폐지에 대해서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이 또 새롭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키스트가 이제 출연연 25개 기관 중에서 맏형격이잖아요. 근데 이 키스트의 역할과 또 차별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BS 폐지는 출연연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계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PBS 폐지는 특히 저희 같은 출연연구소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까지 PBS가 폐기되기 전 단기과제, 소액과제 중심의 연구를 이제 장기과제 그리고 대형과제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과제보다는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형 과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겠고요. 예. 25개 출연연의 가장 맏형격인 저희 키스트는 그러한 대형 과제, 장기 과제를 통해서 출연연이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범 사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 PBS 폐지에 따른 정부 출연연의 변화가 전체 출연연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들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PBS 폐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설명을 친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줄곧 임무 중심 R&D 체제 이것을 강조를 해오셨는데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치매를 앓는 어르신께서 실종이 됐다. 그러면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는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실종된 치매 환자를 1초 만에 찾을 수 있다. 이러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예. 또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문제는 더 빠른 계산량, 그리고 계산 속도, 그리고 더 많은 계산량, 그리고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기존의 계산 속도보다 100배가 빠르고 전력 소비량은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이런 반도체를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말하는 임무가 되겠고요. 저희는 그런 임무를 통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고 결과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연구소 체제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임무 중심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키스트의 대표적인 임무 중심 R&D에는 어떤 게 있는지가 또 궁금한데 올해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연구 과제가 있으실까요? 지금 가장 화두 중에 하나인 피지컬 AI 휴머노이드가 저희가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7개 임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가 조금 아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단순히 데모용이 아니고 실제 공장이나 가정에 들어가서 사람 대신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는데 저희들도 AI와 로봇을 최대한 연구해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이것이 가사 돌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피지컬 AI에 집중을 하고 계셨군요. 이 키스트가 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과학의 연구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꼭 소개를 하시고 싶으신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나온 아주 좋은 성과 중에 하나가 치매 환자용 치료제를 개발한 기술입니다. 치매 환자용 치료제 개발의 기술을 저희가 글로벌의 아주 대형 제약사인 이태리의 회사에게 약 5,400억 원 정도의 기술료를 받고 수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 임무중심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거를 포함해서 저희들의 임무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차세대 반도체나 양자, 또 청정수소 경제, 그다음에 기후과학, 뇌과학, AI 로봇, 천연물 신약, 그리고 우주 소재까지 다 분야에 걸쳐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키스트가 앞으로 국민들께 어떤 기관으로, 연구기관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는지 또 바라시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국민들께 또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 키스트를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가, 국가가 있겠고요. 또 저희들을 믿어주시는 국민이 있겠고,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제가 바람을 말씀드린다면, 국가에게는 저희들이 국가가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아주는 연구소, 이런 연구소로 저희가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민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한 그런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젊은이 청년들에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과학기술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연구소, 이런 역할을 저희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성록 키스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